할아버지, 저예요. 민호예요. 청년이 병실 의자에 앉아 말했다. 하지만 김혜성은 그를 낯선 사람을 보듯 바라볼 뿐이었다. 누구? 누구라고? 민호요. 손자 민호. 기억 안 나세요? 혜성은 고개를 저었다.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저 청년이 누구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오늘도 그러시네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중년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피곤한 표정이었다. 누구시죠? 혜성이 물었다. 중년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 상훈이요. 상훈? 혜성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했다. 할아버지, 어제도 이런 식이었어요. 민호가 아빠에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치매가 많이 진행됐다고 해요. 이제 가족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상훈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다. 치매? 혜성이 반복했다. 그 단어는 알 것 같았다. 무서운 병이라는 걸. 할아버지, 예전에 저한테 해주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옛날에 공장에서 일하셨던 얘기.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공장? 혜성은 머리를 쥐어짰다.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했다. 아, 또 그러시네. 상훈이 한숨을 쉬었다. 아빠,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할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내가 힘들지 않겠니? 매일 와서 설명해도 기억 못 하시고.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아빠. 민호가 아빠를 나무랐다. 혜성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전혀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 같았다. 내가 누구였더라? 혜성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김혜성이세요. 올해 76이시고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민호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혜성에게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김혜성, 그 이름마저 낯설었다. 정말 자신의 이름이 맞나? 아버지, 우리 집에서 사시던 거 기억나세요? 거실에 있는 할머니 사진. 상훈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줬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누구죠? 어머니세요. 아내분이시고. 혜성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분명히 익숙한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미안해요. 잘 모르겠어요. 상훈의 어깨가 떨어졌다. 민호야, 우리 나가자. 할아버지 쉬시게. 아빠, 조금만 더 있어요. 소용없어. 어차피 내일 오면 또 까먹으실 텐데. 상훈이 민호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 잠깐요. 혜성이 불렀다. 민호라고 했죠? 네, 할아버지. 미안해요. 기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민호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희가 계속 올게요. 혜성은 그 따뜻한 손을 느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하기도 한 느낌이었다. 고마워요. 민호와 상훈이 나간 후 혜성은 혼자 남았다. 병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내가 누구였더라? 혜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머릿속이 안개로 가득한 것 같았다. 뭔가 중요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두 사라져버렸다. 간병인 아줌마가 들어왔다. 할아버지,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네. 가족분들 오셨다가 가셨네요. 손자분이 참 착하시더라고요. 손자요? 네, 민호 씨요. 매일 오셔서 할아버지 돌봐드리고.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그 이름은 조금 친근하게 느껴졌다. 아줌마, 제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나요? 석 달 정도 되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는데, 이제는 좀 안정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혜성은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석 달 전의 일도 기억나지 않았다. 어떻게 여기 왔는지, 왜 왔는지. 할아버지, 예전에 뭔 일 하셨는지 아세요? 간병인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민호가, 아니, 손자가 공장에서 일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손자분이 말씀하시길 전자제품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제품. 그 말을 듣자 뭔가 어렴풋이 떠오르는 게 있었다. 기계 소리, 작업복? 하지만 선명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다. 혜성은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정말 김혜성이 맞나? 저 사람들이 정말 내 가족이 맞나? 의심이 들었다. 아무리 치매라고 해도 가족이면 조금이라도 친근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으아. 혜성은 머리를 감출다. 생각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팠다. 마치 누군가 기억을 억지로 막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한밤중이었다. 혜성은 잠에서 깨어났다. 병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복도에서 간병인들의 작은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 파란색 화면이었다. 마치 컴퓨터 모니터 같은데 공중에 떠 있었다. 특별 대상자 발견 기억 소실률 87% 복구 가능성 존재함 특별 퀘스트 제공 여부를 묻습니다. 뭐야 이게? 혜성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떠 있었다. 환각인가? 환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퀘스트에 참여하십시오. 인위적으로 조작? 혜성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선택해 주십시오. 1. 퀘스트 시작이. 현재 상태 유지 제한 시간 6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59, 58, 57. 잠깐. 이게 뭔 소리야? 혜성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다. 자신의 기억이 조작되었다니? 40초 남았습니다. 퀘스트를 통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진짜 모습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의 진짜 모습? 혜성은 낮에 만났던 상훈과 민호를 떠올렸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20초 남았습니다. 좋아. 해보자. 혜성이 1번을 선택했다. 퀘스트 시작합니다. 첫 번째 미션 기억의 파편 수집 던전 입구가 열립니다. 갑자기 병실 한쪽 벽에 이상한 문이 나타났다. 검은색으로 번들거리는 문이었다. 이게 뭐지? 혜성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신기하게도 평소보다 몸이 가벼웠다. 던전 난이도 초급 예상 소요 시간 30분 위험도 낮음. 던전? 혜성은 그 단어를 몇 번 반복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문에 다가가자 저절로 열렸다. 안쪽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마치 오래된 공장 같았다. 여기가. 혜성이 발을 들여놓자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기억의 던전에 입장했습니다. 이곳에서 찾은 기억의 파편들이 당신의 진실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첫 번째 파편을 찾아보십시오. 던전 안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나고 있었다. 혜성은 그 빛을 따라 걸어갔다. 복도를 따라 걸으니 큰 홀이 나왔다. 거기에는 여러 기계들이 놓여 있었다. 오래된 공장의 작업장 같았다. 이상하다. 익숙한 느낌이. 혜성은 기계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분명히 처음 보는 곳인데
왜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 있나요? 혜성이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작은 그림자 같은 것이 나타났다. 사람 형태이긴 한데 온몸이 검은색이었다. 뭐야, 저게? 그림자 괴물이 혜성을 향해 달려왔다. 으악! 혜성은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렌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괴물을 향해 휘둘렀다. 쾅! 괴물이 쓰러졌다. 동시에 빛나는 작은 조각 하나가 떨어졌다. 기억의 파편 한 개 획득 사용하시겠습니까? 혜성은 그 파편을 주워들었다. 따뜻한 느낌이었다. 사용하겠어. 순간 머릿속에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서 어린 소녀가 아빠 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 은주야, 위험해. 공장은 위험한 곳이야. 아빠, 언제 집에 와요? 곧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영상이 끝났다. 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은주. 은주야. 그 이름이 떠올랐다. 딸의 이름이었다. 첫 번째 기억 복구 완료 딸 김은주에 대한 기억이 일부 복구되었습니다. 은주가 내 딸이었구나. 혜성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잊혀졌던 소중한 기억이 돌아온 것이었다. 다음 파편을 찾으십시오. 현재 위치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세요. 혜성은 눈물을 닦고 북쪽으로 향했다. 이제 확신이 섰다. 이 퀘스트를 통해 잃어버린 기억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은주야, 아빠가 이제 기억했어. 혜성의 발걸음에 힘이 들어갔다. 북쪽으로 향하는 복도는 더욱 어두웠다. 하지만 혜성은 두렵지 않았다. 은주에 대한 기억이 돌아온 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복도 끝에 또 다른 방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거실 같은 공간이었다. 오래된 소파와 텔레비전, 그리고 식탁이 있었다. 여기는 혜성은 그 공간을 둘러봤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두 번째 파편이 이 방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디언이 지키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가디언? 그때 소파 뒤에서 더 큰 그림자 괴물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성인 남자 크기였다. 괴물이 으르렁거렸다. 혜성은 렌치를 다시 꽉 잡았다. 하지만 이번 괴물은 더 강해 보였다. 괴물이 달려들자 혜성은 옆으로 피하며 식탁을 사이에 두었다. 젊었을 때처럼은 안 되지만 혜성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이 예전보다 가벼웠다. 마치 50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괴물이 식탁을 넘어뜨리고 달려들었다. 혜성은 정확한 타이밍에 렌치로 괴물의 머리를 가격했다. 아직 몸이 기억하고 있구나. 괴물이 쓰러지면서 또 다른 빛나는 파편이 떨어졌다. 기억의 파편 2개 획득 사용하시겠습니까? 혜성은 주저하지 않고 파편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더 생생한 기억이 흘러나왔다. 어린 은주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혜성이 퇴근해서 들어오자 은주가 달려와 안겼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잘 그렸다고 칭찬받았어요. 정말? 우리 은주 대단하네. 그때 주방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손 씻고 밥 먹어요. 혜성이 주방을 돌아보니 아름다운 여자가 앞치마를 입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옥순아, 고생 많았어. 무슨 고생이에요? 당신이 더 고생하죠. 여자 마이너스 옥순이 미소를 지었다. 기억이 끝났다. 혜성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옥순이, 내 아내였구나. 그리고 우리 집. 저 거실이 우리 집이었어. 두 번째 기억 복구 완료 안에 박옥순에 대한 기억이 복구되었습니다. 집에 대한 기억이 복구되었습니다. 혜성은 주저앉아서 한참 울었다.
잊혀졌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다. 옥순아, 미안해. 잊고 있었어. 현재 기억 복구율 15% 다음 파편을 찾으려면 계속 진행하십시오. 혜성은 일어났다. 더 많은 기억을 되찾고 싶었다. 계속하자. 모든 걸 기억하고 싶어. 다음 방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더 밝은 공간이었다. 학교 교실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교실 한쪽 벽에 이상한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적혀 있었다. 뭘까, 저건? 혜성이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뒤돌아보니 60대 정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저는 김혜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의 파편을 찾고 있어요. 기억의 파편요? 저도 그걸 찾고 있는데. 남자가 다가왔다. 자기소개를 하죠. 저는 정문수입니다. 전직 교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렸죠. 저와 같네요. 저는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치매라고요? 이상하네요. 저도 똑같은 진단을 받았거든요. 정문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기억의 파편들을 찾으니까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도요. 딸과 아내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럼 함께 찾을까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하는 것보다 동료가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았다. 좋습니다. 함께해요. 정문수가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뭔가 이상해요. 제가 교사여서 그런지 교실은 익숙한데 저 기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뭔가 실험 장비 같은데. 그때 화이트보드의 글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M- 메모리 컨트롤 대상 특정 세대 노인층 목적. 불편한 기억 제거를 통한 사회 안정 진행률 87%. 메모리 컨트롤? 혜성이 놀랐다. 불편한 기억 제거라니. 설마. 정문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숨겨진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편은 매우 위험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확인하시겠습니까? 혜성과 정문수가 서로 바라봤다. 어떻게 할까요? 정문수가 물었다. 해야죠. 진실을 알아야 해요. 혜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경고, 이 파편을 사용하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관없어. 혜성이 파편을 집어들었다. 순간 머릿속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거대한 연구소,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노인들이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 기억 제거 실험 성공. 대상자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사회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사라졌군요. 다음 대상자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 목록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김혜성 공장 산업재해 목격자 정문수 교육정책 반대 활동가. 이게 뭐야? 혜성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실험 대상자였다고? 정문수도 떨고 있었다. 진실의 일부가 복구되었습니다. 당신들의 기억은 인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이웃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 불편한 진실? 혜성이 중얼거렸다.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 회사가 안전 규정을 무시해서 동료들이 다쳤던 사건. 그리고 자신이 그 증언을 하려고 했던 것. 맞다. 나는 증인이었어. 회사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 저도 기억났어요. 정문수가 말했다. 교육부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려고 했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기억 복구율 35% 하지만 아직 핵심 진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혜성은 분노했다. 자신의 기억을, 인생을 누군가 마음대로 조작했다는 사실에 계속해야죠. 끝까지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문수가 동의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뭘 빼앗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두 사람은 다음 방으로 향했다. 이제 단순히 기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여행이 되었다. 다음 방은 병원 같았다. 하얀 침대와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들려왔다. 여기는 뭐죠? 정문수가 물었다. 병원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혜성이 침대 위의 차트를 봤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혜성 마이너스 기억 제거 수술 완료 부작용 가족. 인식장애 발생 처방 지속적 약물 투여로 기억 재생성 방지. 수술이라고? 혜성은 경악했다. 내 머리를 수술했다는 거야? 정문수도 자신의 차트를 찾았다. 정문수 마이너스 기억 선택적 제거 완료 대상. 교육부 관련 모든 기억현 상태 안정적. 가족관계는 유지. 이 자식들이. 정문수가 분노했다. 우리를 실험용 쥐로 썼다는 거군요. 그때 새로운 파편이 침대 아래에서 빛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편을 짚기 전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경고, 이 파편은 가족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혜성은 잠시 망설였다. 가족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라니. 혜성 씨,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가족에 대한 진실이라니. 무서워요.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정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맞아요. 알아야 해요. 혜성이 결심했다. 파편을 집어들었다. 이번 기억은 더욱 생생했다. 병원 복도에서 상훈과 민호가 의사와 대화하고 있었다. 수술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훈이 물었다. 성공적입니다. 공장 사고 관련 기억은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증언할 일은 없겠군요. 네. 하지만 부작용으로 가족 인식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그 정도야 감수해야죠. 중요한 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거니까. 상훈의 말에 혜성은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가 불쌍해요. 민호가 말했다. 불쌍하긴. 이제 조용히 살 수 있게 됐잖아. 하지만 우리를 기억 못 하시는데. 그것도 적응하시겠지. 상훈은 냉담했다. 그보다 민호야 할아버지한테는 절대 이 일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네. 민호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기억이 끝났다. 혜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상훈이가, 민호가 알고 있었다고? 믿을 수 없었다. 가족들이 자신의 기억 제거에 동의했다는 것이. 혜성 씨, 정문수가 위로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가족들이 나를 포기한 거야? 추가 기억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파편은 가족들의 진짜 사정을 보여줍니다. 혜성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보기 싫어요.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혜성 씨,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들에게도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정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정이 있다고 해서 가족을 포기하나요? 그건.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혜성은 한참 고민하다가 파편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더 이른 시기의 기억이었다. 상훈이 회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상훈 씨 아버지가 문제예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말했다. 사고 목격자로서 법정에 서면
우리 회사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건 아버지 의견이니까 어쩔 수 없죠. 상훈이 난처해했다. 상훈 씨도 우리 회사 협력업체 사장이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게 망가져도 괜찮겠어요? 그게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실 건가요? 민호 씨 대학 등록금은?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방법이 있긴 해요. 또 다른 남자가 말했다. 최신 의료기술로 특정 기억만 제거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편안해지시고 상훈 씨는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시잖아요.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 상훈이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해보죠. 기억이 끝났다. 혜성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상황을 알겠어요. 정문수가 말했다. 상훈 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혜성은 여전히 화가 났다. 그래도 가족인데 나한테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기억 복구율 58%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해야죠. 이제 절반 넘게 왔는데 저도 함께 하겠어요. 정문수가 동조했다. 두 사람은 다음 방으로 향했다. 이제 가족의 진실을 알았으니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기억각성 프로젝트 총괄 다음 방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랐다. 현다적인 연구소 같은 공간이었다. 컴퓨터들이 즐비하고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다. 여기는 뭐죠? 정문수가 놀라며 물었다. 연구소 같은데? 굉장히 첨단이네요. 혜성도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중앙에 있는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었다. 그 화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과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메모리 컨트롤 프로젝트 마이너스 진행 상황 1단계 대상자 1247명. 성공률 89.3% 실패 사례 134명 재처리 필요. 1247명? 혜성이 경악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문수가 화면을 자세히 봤다. 저기 우리 사진도 있어요. 정말로 그들의 사진이 성공 사례 항목에 들어 있었다. 클릭해 볼까요? 혜성이 자신의 사진을 클릭했다. 대상자 김혜성 직업 전자공장 작업반장 위험 요소 산업재해 목격 기업 과실 증언 예정 처리 결과 관련 기억 완전 제거 부작용 가족 인식 장애 현재 상태 안정적 재처리 불필요 산업재해 목격 혜성이 중얼거렸다. 그러자 갑자기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공장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 안전장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동료 3명이 다쳤고 1명은 중상이었다. 맞다. 그때 내가 본 거야.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가 안전점검을 제대로 안 했어. 비용을 아끼려고.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였어. 정문수도 자신의 정보를 확인했다. 대상자 정문수 직업 중학교 교사 위험 요소 교육부 부정부패 폭로 예정 처리 결과 관련 기억 선택적 제거 부작용 경미함 현재 상태 안정적 교육부 부정부패 정문수도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래, 학교 예산을 횡령하는 걸 발견했었어. 그래서 신고하려고 했었지. 두 사람은 계속 화면을 살펴봤다. 다른 대상자들의 정보도 비슷했다. 모두 사회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문수가 물었다. 아니에요. 의도적이야. 혜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불편한 진실을 아는 사람들을 골라서 기억을 지운 거예요. 그때 화면에 새로운 창이 떴다.
목적 사회 안정을 위한 불순 기억 제거 협력 기업 세이프월드 건설, 제약, 전자,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검찰부. 세이프월드 건설? 혜성이 그 이름을 봤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저도요.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대기업 아닌가요? 정문수가 말했다. 화면을 더 살펴보니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구조가 보였다. 1단계 대상자 선별 사회적 위험 인물, 2단계 접촉 및 설득, 가족 협력 유도, 3단계 시술 실행 기억, 선택적 제거 4단계 사후 관리 재발 방지, 가족 협력 유도. 혜성은 상훈이 생각이 났다. 그럼 우리 가족들도 속은 거야? 협박당한 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정문수가 동조했다. 제 가족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때 또 다른 파일이 열렸다. 제목은 실패 사례 분석이었다. 실패 원인 분석 1. 기억 결속력이 강한 경우 2. 가족 관계가 매우 밀접한 경우 3. 종교적 신념이 강한 경우 4. 예술적 감수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실패 사례 목록이 나왔다. 그 중에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다. 저기, 박영희 씨? 정문수가 한 이름을 가리켰다. 제가 아는 분 같은데. 같은 병원에 계신 분이에요. 정말요? 네, 치매병동에 계시는데.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 자기 기억을 훔쳤다고. 혜성과 정문수가 서로 바라봤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찾아뵙시다. 나가서. 하지만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때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중요한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이 파편은 프로젝트의 핵심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가디언이 지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연구소가 어두워졌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으으으.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정말 크네요. 정문수가 긴장했다. 함께 해봅시다. 혜성이 렌치를 꽉 잡았다. 하지만 이번 가디언은 달랐다. 공격하면 분열되어 더 많아졌다. 이상해요. 공격이 안 통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혜성이 주변을 둘러봤다. 연구소 벽면에 여러 스위치들이 있었다. 저기 봐요. 전원 스위치 같은데. 전기를 끄면 어떨까요? 정문수가 제안했다. 해볼만해요. 혜성이 메인 전원을 껐다. 연구소가 완전히 어두워졌고 가디언도 약해지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두 사람이 함께 가디언을 공격했다. 드디어 쓰러졌다. 핵심 파편 획득 경고. 이 파편은 당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혜성은 주저하지 않고 파편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거대한 회의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회의하고 있었다.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다. 환경오염, 부정부패, 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사회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기억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또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목격자들과 고발자들을 제거하면 진실은 묻힐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치매라는 명목으로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회의실 벽면에는 거대한 조직도가 걸려 있었다. 정부 부처, 대기업, 병원, 연구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맨 위에는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총괄 책임자 강민철. 기억이 끝났다. 혜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런 일이. 혜성 씨, 괜찮으세요? 정문수가 걱정했다. 이게 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없애려고. 기억 복구율 78%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그 조각을 찾으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혜성은 일어났다. 끝까지 가야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함께 하겠어요.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 방으로 향했다. 진실의 핵심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마지막 방으로 가는 복도는 길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큰 홀에 여러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60-80대로 보였고 각자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여기는 뭐죠? 정문수가 물었다. 사람들이 많네요. 혜성이 가까이 다가가자 한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저는 김혜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을 찾고 있어요. 기억을 찾는다고요? 저도 그래요. 할머니가 반가워했다. 제 이름은 박영희예요. 병원에서 치매라고 하는데 전 제 기억이 어디 갔는지 알고 있어요. 정말요? 정문수가 놀랐다. 박영희 씨, 저 정문수예요. 같은 병원에 있던. 아, 정 선생님, 여기서 만나다니. 박영희가 반가워했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씩 다가왔다. 저는 최동식입니다. 전직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순자입니다. 간호사였어요. 김철호라고 해요. 공무원이었습니다. 모두들 자기소개를 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모두 여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혜성이 물었다. 저는 어느 날 병원에서 이상한 화면을 봤어요. 최동식이 말했다. 기억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따라왔죠. 저도 그래요. 이순자가 동조했다. 처음에는 환각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기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래 계신 건가요? 정문수가 물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꽤 된 것 같아요. 김철호가 대답했다. 우리는 계속 기억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조각을 못 찾겠어요. 마지막 조각이요? 네. 가장 중요한 기억이 숨겨진 곳이 있다고 하는데. 박영희가 홀 중앙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는데 굳게 잠겨 있었다. 최종 던전 입장 조건 6명 이상의 동료 현재 인원 8명. 마이너스 조건 만족 입장하시겠습니까? 6명 이상이어야 들어갈 수 있나 보네요. 혜성이 말했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건가요? 정문수가 물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순자가 걱정했다. 저희는 이미 여기서 많은 걸 봤어요. 끔찍한 진실들을. 어떤 진실들이요? 혜성이 궁금해했다. 최동식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목격했던 것들, 고발하려던 것들. 그게 다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정말 인위적으로 제거된 거였군요. 그럼요. 저는 대기업의 환경오염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최동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기사를 쓰려던 바로 그날, 갑자기 기억을 잃었어요. 이순자도 말했다. 저는 병원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목격했어요. 환자가 죽을 뻔했는데 그걸 숨기려고 했죠. 김철호는 말했다.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부정부패를 발견했어요. 신고하려던 참이었죠. 모두들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럼 우리 모두. 혜성이 중얼거렸다. 네, 우리 모두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박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기억을 빼앗긴 거고.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정문수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맞아요. 최동식이 동의했다. 저는 기자였어요. 이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저도 도울게요. 이순자가 말했다. 의료계에도 알려야 해요. 모두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도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럼 함께 마지막 방에 가볼까요? 혜성이 제안했다. 거기서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김철호가 걱정했다. 지금까지도 계속 가디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가야죠. 박영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계속 당할 거예요. 맞아요. 혜성이 동조했다. 우리 손자들, 자녀들도 언젠가는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함께 가요. 8명이 손을 잡고 거대한 문 앞에 섰다. 최종 던전 입장 경고. 이 던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패 시 현실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진행하겠어요. 혜성이 대표로 대답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에서는 강한 빛이 나오고 있었다. 자, 가봅시다. 진실을 찾으러. 8명의 노인들이 함께 마지막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때가 왔다. 8명의 노인들이 함께 마지막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때가 왔다. 최종 던전안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랐다. 거대한 원형 홀이었고 중앙에는 수정 같은 거대한 구체가 떠 있었다. 그 구체 안에서는 수많은 영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저게 뭐죠? 이순자가 물었다. 기억 저장소 같은데? 최동식이 기자의 직감으로 말했다. 진실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가디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갑자기 홀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존재가 나타났다. 사람의 형태였지만 크기가 거인 같았다. 누구냐, 감히 이곳에 들어온 자들은. 그 존재가 말했다. 목소리가 온 홀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기억을 찾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혜성이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기억? 하하. 그 더러운 기억들을 되찾으려고. 거인이 비웃었다. 너희가 가진 기억들이 세상에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는구나. 해롭다고요? 정문수가 반박했다. 진실이 어떻게 해로울 수 있나요? 진실이라고? 그건 진실이 아니라 혼란이다. 거인이 분노했다. 환경오염, 부정부패, 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사회가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기억을 빼앗은 거군요. 박영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하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불편한 진실은 묻혀야 한다. 거인이 팔을 들어 올렸다. 거대한 공격이 날아왔다. 피하세요. 혜성이 외쳤다. 8명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혼자서는 안 돼요. 최동식이 말했다. 함께 해야 해요. 어떻게요? 너무 커요. 김철호가 걱정했다. 그때 혜성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각자의 전문 분야를 이용해 봅시다. 전문 분야요? 네. 최 선생님은 기자셨으니까 저 거인의 약점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최동식이 거인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 간호사님은 의료진이셨으니까 구조를 파악해 보세요. 네. 이순자도 거인의 신체 구조를 분석했다. 김공무원님은 법적 문제를 따져보세요. 무슨 법적 문제요? 김철호가 물었다. 저 거인이 우리에게 한 행위가 불법인지요? 각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찾았어요. 최동식이 외쳤다. 저 거인의 가슴 부분에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약점 같은데요. 저도 봤어요. 이순자가 말했다. 의학적으로 보면 저 부분이 핵심 기관 같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볼 때, 김철호가 말했다. 저 거인이 우리에게 한 일은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불법이죠. 좋아요. 혜성이 말했다. 그럼 모두 함께 저 약점을 공격해 봅시다. 8명이 함께 거인의 가슴을 향해 달려갔다.
각자 손에 든 도구들로 공격했다. 이런, 거인이 당황했다. 너희들이 뭔데 나를 공격하느냐? 우리는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혜성이 외쳤다. 더 이상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요. 박영희가 동조했다. 우리가 목격한 것들을 숨길 수는 없어요.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최동식이 분노했다. 의료사고로 피해받는 환자들. 이순자가 외쳤다. 부정부패로 고통받는 시민들. 김철호가 말했다. 모두가 각자의 분노와 정의감을 담아서 공격했다. 거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다. 거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혼란이 아니라 변화예요. 정문수가 말했다. 진실을 아는 것이 혼란이 아니라 발전의 시작이에요. 드디어 거인이 완전히 쓰러졌다. 동시에 중앙의 수정구체에서 엄청난 빛이 나왔다. 최종 보스 처치 완료. 모든 기억의 파편이 해방됩니다. 수정구체가 깨지면서 수많은 빛의 파편들이 쏟아져 나왔다. 각자에게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이게, 혜성이 놀라며 파편들을 맞았다. 머릿속에 엄청난 양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 은주와의 행복했던 시간들. 아내 옥순과의 사랑. 그리고 공장에서 목격했던 그 끔찍한 사고. 다 기억났어. 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제 딸 생각났어요. 박영희가 울었다. 제가 쓰려던 기사들. 다 기억났어요. 최동식이 감격했다. 고발하려던 사건들. 모두 다. 모든 사람이 잃어버렸던 소중한 기억들을 되찾았다. 퀘스트 완료. 기억 복구율 100% 하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선택 1. 기억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가기 단. 남은 생명 단축. 선택 2. 기억을 포기하고 평안한 여생 보내기. 뭐라고? 혜성이 놀랐다. 기억을 되찾는 대신 생명이 단축된다고요? 얼마나 단축되는 건가요? 정문수가 물었다.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 2-3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8명이 서로 바라봤다. 어떻게 할까요? 이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2-3년이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김철호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당할 거예요. 혜성이 깊게 생각했다. 생명이 단축되는 것은 무서웠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것이었다. 저는 선택 1을 택하겠어요. 혜성이 말했다. 2-3년이면 충분해요. 진실을 알리는데. 저도요. 정문수가 동의했다. 교사로서 마지막 책임을 져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동식이 말했다. 기자의 사명을 다해야죠. 모두가 하나씩 동의했다. 그럼 모두 선택 1로? 네. 8명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택 확정. 기억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가기 퀘스트 완료. 여러분은 진정한 진실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강한 빛이 그들을 감쌌다. 혜성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떠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머릿속이 맑았다. 모든 기억이 선명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민호가 반가워했다. 민호야. 혜성이 민호를 바라봤다. 이제 확실히 기억했다. 사랑스러운 손자. 할아버지, 오늘은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민호야, 내 소중한 손자. 혜성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상훈이 들어왔다. 표정이 놀라 있었다. 저를 기억하세요? 그럼 상훈아. 내 아들. 혜성이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어떻게? 상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상훈아, 나 다 기억해. 혜성이 말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아. 아버지, 괜찮다. 나도 이해해. 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상훈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해. 이제 다 끝난 일이야. 혜성이 상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보다 이제 할 일이 있어. 할 일이요? 응. 진실을 밝혀야 해. 혜성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맑아. 하지만 동시에 느꼈다. 몸 어딘가에서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는 느낌을. 상훈아, 내가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기자들을 불러줘. 그리고 변호사도. 왜요? 세상에 알려야 할 일이 있어. 그날 오후 혜성은 여러 기자들과 만났다. 최동식도 함께였다. 그가 소속된 언론사에서 온 후배 기자들이었다. 정말 기억이 인위적으로 제거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젊은 기자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혜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도 있습니다. 혜성은 던전에서 본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최동식도 증언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보세요. 혜성이 말했다.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병원과 연구소도.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했다. 며칠 후 정말로 비슷한 피해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혜성 씨, 정문수가 전화했다. 뉴스 보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더 나왔어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정부에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해요. 혜성은 기뻤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몸의 변화도 느꼈다.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민호가 걱정했다. 괜찮다. 할 일이 있으니까. 혜성은 마지막까지 진실을 알리는 일에 매진했다. 한 달 후 국정감사에서 기억 제거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다뤄졌다.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국정감사위원이 물었다. 네,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대답했다. 관련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 넘겨졌고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혜성은 TV로 그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되었구나.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민호가 자랑스러워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다른 분들과 함께 한 거지. 혜성이 겸손하게 말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요즘 너무 약해 보이세요. 혜성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민호야, 할아버지한테 와서 안아봐. 민호가 할아버지를 안았다. 할아버지, 아프세요? 아니야. 행복해. 혜성이 민호를 꽉 안았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마지막이라뇨? 언젠가는 이별할 때가 오잖아. 그때를 위해서. 혜성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불편해도 힘들어도 진실은 항상 옳은 것이야. 네, 할아버지.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동료들과 함께 하는 거야. 알겠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그러고 싶지만. 혜성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한 일들은 영원히 남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질 거고. 그 밤, 혜성은 편안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은주가 나타났다. 아빠. 어린 은주가 달려와서 안겼다. 은주야, 아빠가 늦었지? 아니에요.
지금 온 게 딱 맞춰요. 은주가 미소를 지었다. 엄마도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서 옥순이 나타났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옥순아. 혜성이 아내를 안았다.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야? 네, 이제는 영원히 함께 있어요. 혜성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혜성은 평화로운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정문수, 박영희, 최동식 등 함께 던전을 클리어한 동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력으로 진실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민호에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었거든요. 이제 보상받을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민호가 인사했다. 최동식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우실 거야. 네, 선생님.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하니? 네.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동료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맞아. 그 말씀 잊지 마라. 장례식 후, 언론에서는 혜성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기억을 되찾은 영웅, 김혜성 씨 별세.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70대 할아버지. 기억의 수호자, 그의 유산은 계속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정부는 기억 제거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된 기업들과 공무원들이 처벌받았고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기억보호법이 제정되어 개인의 기억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중범죄가 되었다. 그리고 진실보호센터가 만들어져 공익을 위한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생겼다. 1년 후, 민호는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왜 언론학을 선택했니? 상훈이 물었다.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민호가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진실을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구나. 상훈도 많이 변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시민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못다 하신 일을 이어받고 싶어서요. 상훈이 설명했다. 기업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문수는 치매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저희처럼 기억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까 봐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최동식이 말했다. 그는 기억 제거 사건을 계속 취재하고 있었다. 아직도 은밀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감시해야 해요. 박영희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족이 갑자기 기억을 잃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혜성의 유지를 이어받고 있었다. 그리고 2년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할아버지! 민호가 할아버지 묘 앞에서 외쳤다. 할아버지가 하신 일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억인권 선진국이 됐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기억보호법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진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할아버지, 저희가 할아버지를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계속 실천할게요. 민호가 묘비에 적힌 글을 읽었다. 김혜성 1947-2023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동료들과 함께 싸웠던 사람, 기억의 수호자.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호가 말했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마치 혜성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도 사랑한다, 민호야. 그리고 고맙다. 혜성의 영혼은 평안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생명은 단축되었지만 그 대신 얻은 것이 훨씬 컸다.
진실이 밝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었다. 5년 후 민호는 기자가 되어 첫 번째 대형 특종을 잡았다. 또 다른 기업의 은폐 사건이었다. 민호 기자, 이 사건 취재하면서 무섭지 않았나요? 선배 기자가 물었다. 무섭긴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무슨 말씀이요?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김혜성 선생님이시죠? 네. 기억의 수호자로 불리시는 분이요. 선배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한 분이셨죠. 덕분에 우리가 이런 취재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진실보호센터 덕분에 기자들과 공익제보자들이 훨씬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할아버지 묘를 찾았다. 할아버지, 오늘 첫 특종을 잡았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처럼 진실을 밝혀냈어요.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다. 취재하다가 만난 피해자분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혜성의 영향력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다. 정문수는 이제 8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혜성이 형이 보고 있을 텐데 게으를 수 없죠. 그가 웃으며 말했다. 최동식은 기업 관련 사건 전문 기자가 되어 관련 서적도 여러 권 출간했다. 김혜성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박영희는 이제 전국에 20개가 넘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혜성 씨가 심어준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녀가 뿌듯해했다. 10년이 지났다. 민호는 이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되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낳았다. 아빠,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5살 딸 은주가 물었다. 민호는 딸의 이름을 혜성의 딸 이름을 따서 지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셨단다. 어떤 영웅이요? 진실을 지키는 영웅이셨어. 민호가 딸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의 기억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막아주셨어. 우와, 정말 멋있네요.